묵명촌마 제31막 맹화의 절정. 마교 본산의 폐허에는 이름이 없었다. 한때 강호를 공포로 물들였던 그 이름은 천마가 쓰러진 날 이후로 아무도 입에 담지 않았고, 담으려 해도 혀가 먼저 멈추는 것처럼 그 이름은 강호의 기억에서 서서히 지워져 가고 있었다. 전대 천마 시절의 건물들은 무너졌고 깃대는 꺾였으며 한때 수천 명의 발소리로 울리던 돌바닥은 이제 잡초와 이끼에 덮여 어느 계절에나 축축했다. 그러나 이곳에 뿌리 내린 것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이 폐허는 살아있는 자들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흑혈마존이 무너진 정전터 돌계단 위에 앉은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앉은 자리에서도 그의 체구는 작지 않았으나 표정에는 이전의 날카로운 기운 대신 묵직하고 긴 침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위명과의 대전 이후 그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내공의 회복은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무리하게 움직이면 가슴 깊은 곳에서 둔탁한 통증이 올라왔다. 그러나 그것을 내색하는 일은 없었다. 흑혈마존이라는 이름을 수십 년 동안 강호에 새겨온 자가 폐허 위에서 몸의 고통을 얼굴에 드러내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살 날은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짧을 것을 예감하고 있었고, 잔혹했던 성격도 어느 순간에 꺾여 독고행을 제자로 삼았고 백호도 받아들여 자신의 내공으로 재탄생시킨 그였다. 천유성은 그보다 두어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만류귀중에 이른 그의 공력은 북관도의 대전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그 눈빛 안에는 피로가 있었다. 위명이 사라진 뒤 강호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오래 바라봐온 자의 지침이었다. 또한 사형에게 배신당했던 상처보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흑백 논리로 정과 말을 구분짓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가 더욱더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 위명도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의 또 다른 희생자라는 생각에 가슴이 더욱 아파왔다. 강혁은 그 둘보다 한 발짝 뒤에 서 있었다. 마교 내에서 강혁의 위치는 묘했다. 마교의 부교주로서 실전 지휘를 맡아왔으나 위명이 북관도에서 쓰러진 이후 그 자리는 공백이 되었고, 강혁은 그 공백 앞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두 선배의 침묵이 언제쯤 끝날지 모른 채 기다렸고, 기다리다 지칠 즈음에 먼저 입을 열었다. 구파일방에 공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무림맹주 선출 무술대회입니다. 무림맹의 재무당주 조천익이란 자가 맹주대행 자격으로 각 파에 정식으로 보낸 것이라 합니다. 열흘 뒤 무림맹 연무장에서 구파일방의 대표가 재진표를 뽑아 상대를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최후의 승자가 무림맹주 자리를 이어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천유성이 낮게 말했다. 그 조천익이란 자가 판을 벌였군. 그렇습니다. 강혁이 이어 말했다. 그리고 독고행과 백호가 그리로 향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흑혈마존의 눈이 가늘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폐허 위로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갔고 무너진 기왓장 조각이 굴러 돌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흑혈마존이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녀석들이 거기 있다면 지금쯤이면 이미 도착해서 상황을 보고 있겠구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천유성이 흑혈마존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우리도 교주의 자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수이다. 나는 일 없으니 알아서들 하시오. 부교주인 강혁은 내가 적임자라 했소. 나는 그 생각이 없소. 천유성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보다는 독고행이요. 강혁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예상했던 이름이었으나 실제로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 무게가 달랐다.
흑혈마존이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그 녀석이 쉽게 교주 자리를 승낙할지 모르겠군. 내가 보기엔 그 녀석은 한 마리 늑대처럼 도끼를 품고 살아온 것 같더군. 게다가 무뚝뚝해 보여도 잔정이 많은 녀석이다. 혹시라도 거절한다면 자유롭게 놔주면 좋겠구만. 천유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결론을 낼 필요는 없소. 다만 우리가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시작이 되어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진짜 강한 자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강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조천익이라는 자의 공력이 급격히 변했다는 소식은 우리 쪽에도 들어왔습니다. 소림과 무당의 장로들의 합공에도 여유 있게 받아냈다고 합니다. 흑혈마존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강혁이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세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폐허 위로 해가 완전히 기울었고 그림자가 길어지며 세 사람의 발치를 넘어 돌계단 끝까지 뻗었다. 그 그림자가 사라질 즈음 흑혈마존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열흘이라 했던가. 흑혈마존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몸에서 내공의 기운이 아주 미세하게 흘러나왔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 그것을 견디고 있었다. 그렇다면 결판이 날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군. 그 말이 폐허 위에 남겨졌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갔고 무너진 돌계단 끝에서 잡초 하나가 흔들렸다가 멈추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같은 방향, 무림맹이 있는 쪽 하늘을 향해 잠시 머물다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한편 무림맹 연무장에는 아직 치열한 대전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흙먼지와 땀, 내공이 맞부딪힐 때 생기는 타는 듯한 기운,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이 같은 공간에 모였을 때만 생기는 묵직하고 무거운 공기가 연무장 바닥에 깔려 있었다. 대련이 치러진 경계선 안쪽 흙바닥에는 발자국과 움푹 파인 자국, 내공이 폭발하며 생긴 균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것들은 맹주 선출 대회인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흔적의 중심에 조천익이 서 있었다. 소림을 마지막으로 꺾은 뒤 연무장 중앙에 홀로 남아 있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관복 소매 끝이 충격으로 찢겨 있었으나 조천익은 그것을 손으로 매만지지 않았다. 그의 주변으로 무림맹의 고위 인사들이 서너 걸음 거리를 두고 모여 있었으나 아무도 가까이 다가서지 않았고 각 문파의 관람석에서는 이제 대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선들이 모여 있었다. 조천익이 이긴 것이었다. 구파일방에서 나온 대표들을 차례로 꺾었고 마지막 소림의 해석마저 물러서게 만들었다. 연무장 안에 남은 것은 조천익 하나였다. 조천익이 천천히 숨을 고르며 연무장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각 문파의 관람석에 앉아있는 자들의 눈빛이 보였다. 인정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뒤에 있는 계산이 무엇인지도 조천익은 읽고 있었다. 그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맹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버티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면서도 조천익은 개의치 않았다. 강호에서 힘이 없는 명분은 명분이 아니었고 힘이 있는 자가 만드는 명분이 결국 강호의 질서가 되었다. 조천익이 맹주를 선포하려던 숨을 모으던 그 찰나였다. 연무장 입구에서 두 개의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각 문파의 시선이 연무장 중앙에 조천익에게 쏠려 있었고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두 사람이 기척을 죽이고 있었던 탓에 먼저 알아챈 것은 고수들이었다. 소림의 해공이 고개를 들었다. 무당의 청어가 시선을 입구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연무장 외곽을 둘러싼 각 문파의 관람석에 앉아있던 이들도 하나둘 시선을 따라갔다. 독고행과 백호였다.
지쳐 있었다. 걸음에서 피로가 느껴졌으며 독고행의 눈 아래에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백호의 손끝에서 아직 가시지 않은 여파가 보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이 연무장을 가로질러 조천익에게 닿았다. 자아혈영공의 기운이 두 사람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연무장 바닥을 타고 스며들었다. 의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공진에 이른 이후 호흡과 함께 흐르는 그 기운이 연무장 안에 남아있던 대련의 기운들과 부딪히며 공간 전체를 다르게 만들었고, 그것을 먼저 피부로 느낀 것은 각 문파 관람석에 앉아있는 고수들이었다. 소림 쪽 관람석에서 해공이 자리에서 반치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무당 쪽에서는 청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두 사람의 기운을 읽으려 했다. 연무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조천익의 눈이 두 인형에서 떠나지 않았다. 맹주를 선포하려던 숨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조천익의 눈빛 안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계산이 아니었다. 계산보다 먼저 올라오는 것이었다. 금룡도박장의 바닥이 먼저 떠올랐다. 자신의 극성절기 영춘학성격까지 전부 꺼내 쏟아냈음에도 허무하게 제압당하던 그 순간, 혈도가 찍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며 저자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어야 했던 그 순간, 그리고 태화검존 앞에서 비굴하게 저 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야 했던 그날 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이 자리에서의 계산이 더 씌워졌다. 저 둘이 지쳐 있다는 것이 보였다. 황도에서 이곳까지 오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지쳐 보이는 것이 걸음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다. 자신은 결승에서 내공을 소진했으나 저 둘보다는 낫다는 계산이 섰다. 각 문파의 고수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도 계산 안에 들어왔다. 조천익의 입이 열렸다.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연무장 전체에 울렸으며 처음부터 두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연무장 외곽을 둘러싼 각 문파의 관람석, 연무장 안의 무림맹 인사들, 구파일방의 대표단, 전부를 향한 것이었다. 최근 풍파를 일으키며 마교의 쥐새끼처럼 여기저기 잘도 숨어 다니더니 이곳에 제 발로 목을 바치러 왔구나. 연무장이 얼음처럼 굳었다. 조천익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각 문파의 관람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각 문파의 기가 내걸린 관람석을 시선이 차례로 훑었고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무게를 느꼈다.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시오. 조천익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기 서 있는 두 놈은 마교 출신이오. 정파 무인의 목숨을 쉼없이 가져간 마교의 손발이오. 저 자는 마교의 무공으로도 모자라 화산의 비전 무공까지 멋대로 훔쳐 쓰고 있소. 내가 금룡도박장에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오. 마교의 마기와 화산의 무공이 뒤엉킨 그 더럽고 태도적인 무공을 쓰는 자를 이 자리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소이다. 각 문파의 관람석에서 낮은 술렁임이 번졌다. 조천익이 멈추지 않았다. 지금 이 연무장에 마교의 잔당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오. 그것도 무림맹주 선출 대련 대회가 끝나는 날을 골라서. 이것이 우연이라 생각하시오? 무림맹을 뒤흔들고 힘이 소진한 각파의 중요한 무인들에게 살수를 펼치려는 마교의 마수가 여기까지 뻗친 것이오. 구파일방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이 자리를 노리고 온 것이오. 술렁임이 더 커졌다. 조천익의 시선이 백호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목격했소. 마교의 내분이 벌어지던 그날 밤, 저 자가 천장을 뚫고 낙하하여 광기에 사로잡힌 마교의 괴물을 맨몸으로 막아섰소. 마교의 피를 뒤집어 쓰고 살아온 자가 그 짓을 한 것이오. 그날 나는 저 자들의 손에 혈도까지 제압당했소. 조천익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마교의 쥐새끼들에게 제압당한 것이 치욕이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소. 그가 연무장 안을
천천히 걸으며 각 문파의 관람석을 차례로 훑었다. 무림맹이 마교를 척결하기 위해 움직였을 때 저 자들이 그 앞을 막아섰소. 마교의 무리를 보호하고 마교와 연결된 자들을 숨겨주었소. 무림맹의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정당하게 처리하려 했던 일들을 저 자들이 방해했소. 그 결과가 무엇이오? 황도 안에서 마교의 잔당이 여전히 숨쉬고 있고 그 잔당들이 지금 이 연무장에까지 발을 들인 것이오. 그 말이 각 문파의 관람석에 떨어지는 순간 반응이 터졌다. 무기를 잡은 손이 생겼다. 일어서는 자들이 있었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마교라는 이름이 가진 힘이었다. 수십 년 동안 강호를 공포로 물들였던 그 이름 앞에서 개인의 판단보다 집단의 반응이 먼저 나오는 것이었다. 조천익의 선동이 정확히 그 지점을 건드리고 있었다. 조천익이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구파일방의 무인들이여, 지금이 바로 마교의 잔당을 이 강호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기회요. 저 두 놈을 이 자리에서 척살하시오. 각 문파의 관람석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러나 독고행은 그 모든 것을 들으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연무장 중앙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는 그 걸음 안에 조천익의 이름을 듣는 순간마다 올라오는 것이 있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오래되고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었다. 독고행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름 없는 시신들이 먼저 떠올랐다. 마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공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학살당한 자들이었다. 조천익이 무림맹의 직인을 사용하여 사파 무리를 고용하고 그 무리로 하여금 마교 가솔과 관련 인물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버리게 했다는 것은 독고행이 직접 그 흔적을 본 것이었다. 검을 든 자만이 죽은 것이 아니었다. 검을 들 줄 모르는 자들까지 마교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파의 칼날 앞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 자리에 조천익의 계산이 있었고 그 계산 안에 사람들의 목숨이 주판알처럼 튕겨졌다. 그 죽음들이 강호의 질서를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지 독고행은 알지 못했다. 다만 그 흔적들이 자신의 눈에 새겨져 있었고 그것이 지금 이 걸음을 만들고 있었다. 독고행이 연무장 중앙에서 조천익과 10걸음 앞에 멈춰섰다. 조천익. 이름만 불렀다. 분노도 경멸도 아닌 반드시 끝내야 할 것이 있는 자의 목소리였다. 조천익이 독고행을 바라보았다. 금룡도박장의 치욕. 바닥에 나뒹굴었던 기억이 다시 올라왔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것이 그날과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떠올렸다. 할 말이 있으면 해보거라 죽기 전에. 독고행이 말했다. 조천익, 그대가 무림맹의 직인을 써서 처리한 자들이 있소. 마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파 무리를 고용해 학살한 자들이 있소. 검을 든 자만이 아니었소. 검을 들 줄도 모르는 자들까지. 그대의 주판 안에서 그들은 그저 제거해야 할 숫자였겠지. 그것을 묻고 싶소. 조천익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가 굳었다. 그리고 그 눈 안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올라왔다. 반성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물음 자체를 역으로 이용하려는 계산이었다. 강호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파 무림을 위해 한 일이다. 그리고 잠시도 멈추지 않고 관람석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들으셨소? 저 자가 지금 마교를 척결한 무림맹의 일을 문제 삼고 있소. 마교의 무리를 보호하려 했던 자가 이 자리에서 무림맹을 향해 죄를 묻고 있소. 이것이 마교 잔당이 강호의 발을 들이는 방식이오. 독고행이 그 선동을 들으며 말했다. 조천익, 너는 그 자리에 없었지. 대신 내 놈의 배를 불리고 이득을 취하기 위한 주판알만 튕기고 있지 않았더냐. 사람들 목숨으로 주판을 튕겨온 내 놈이 정파를
대변할 수 있다. 생각하느냐? 조천익의 눈에 불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기로 했다는 것이 그 눈빛의 변화에서 느껴졌다. 그가 관람석을 향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들으시오. 저 자가 지금 무림맹 연무장에서 맹주대행인 나를 위협하고 있소. 마교의 잔당이 정파 무림의 심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오. 각 문파의 관람석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무림맹 소속 무인 여럿이 연무장 안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조천익의 선동에 반응한 것이었으며 그들의 무기가 독고행과 백호를 향해 정렬되기 시작했다. 백호가 그 순간 조용히 움직였다. 독고행의 옆에서 비스듬히 각도를 벌리며 내려오는 무인들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적혈도는 등에 걸쳐진 채였다. 백호의 손이 등 뒤 칼집 위에 얹혔으나 뽑으려는 손짓이 아니었다. 위명과의 전투에서 체득한 방식이었다. 적혈도 안에 잠들어 있는 마귀를 자신의 내공으로 끌어당겨 역류시키는 것. 피를 흘리지 않고 칼을 뽑지 않고 마귀의 방향을 자신의 기운 안으로 돌려 몸 전체에 싣는 방식이었다. 칼집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마귀가 백호의 내공을 타고 역류하면서 그의 몸 주위를 감쌌다. 맨 앞에 내려온 무림맹 무인이 백호의 기운을 느끼는 순간 발이 멈추었다. 그 멈춤이 뒤따르는 자들에게 전달되었고 내려오던 무리가 주춤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백호가 내공을 끌어올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말이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것은 무림맹 무인들이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백호를 향해 달려들었고 각자의 무기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백호를 압박했다. 백호가 오른팔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검을 받아냈다. 검날이 백호의 팔뚝에 닿는 순간 쇠기둥을 친 것처럼 충격이 되돌아갔다. 적혈도의 마귀를 끌어올린 기운이 팔 전체에 실려 있었고 그 기운이 검날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면서 검을 쥔 손목 경혈을 건드렸다. 무인의 손에서 검이 풀렸다. 오른쪽에서 파고드는 자를 백호가 몸을 낮추며 옆으로 비켰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백호의 오른 손끝이 그 자의 옆구리 경혈을 짚었고 경맥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봉쇄되면서 그 자의 몸에서 힘이 빠졌다. 세 번째, 자가 뒤에서 달려드는 것을 백호가 돌아서지 않고 뒤꿈치로 지면을 박차며 몸을 뒤로 밀었다. 세 번째 자의 가슴에 백호의 등이 충돌하는 순간 백호의 몸에 실린 호신강기가 그대로 충격으로 전달되었고 세 번째 자가 뒤로 튕겨나가며 두 발이 땅에서 떴다. 세 사람이 처리되는데 한 호흡이 걸렸다. 각 문파의 관람석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이들이 술렁였다. 소림 쪽 관람석에서 해공이 그 장면을 보며 눈이 가늘어졌다. 등 뒤에 큰 돌을 뽑지 않았고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처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무림맹, 무인들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다. 무당 쪽 관람석에서 청어가 낮게 말했다. 저 거구는 돌을 뽑지 않았소. 현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지 않았다. 비밀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가 이 순간에 살아났다. 저 두 사람과 조천익이 충돌하면 어느 쪽이든 소진된다.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것은 그 계산을 망치는 것이었다. 현공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내려오려 하던 다른 이들이 발을 멈추었다. 백호가 물러선 세 사람 앞에 서서 다음을 기다렸다. 더 내려오는 자가 없었다. 백호의 눈이 관람석을 천천히 훑었다. 그 눈빛이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가로막으러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읽은 자들이 있었다. 조천익이 그것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빨리 구독하세요. 선동이 연무장 안의 움직임을 만들어냈으나 백호 하나가 그 흐름을 막아서고 있었다. 더 많은 수를 내보낼 수는 있었으나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인지를 계산하는 순간 조천익의 시선이 독고행에게로 돌아왔다. 독고행이 조천익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멈추지 않았다. 조천익이 천천히 오른손을 품속으로 가져갔다. 품속 깊은 곳에서 꺼낸 것은 황금빛 주판이었다. 허리에 걸려있던 검의 끈을 천천히 풀었다. 칼집재로 연무장 바닥 위에 내려놓는 손동작이 느렸다. 칼이 소리 없이 바닥에 누웠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나 그 소리가 연무장 전체에 울린 것처럼 느껴졌다. 각 문파의 관람석에서 시선들이 그 칼에 닿았다가 조천익의 손으로 옮겨갔다. 황금 주판이 조천익의 두 손 안에서 빛을 받으며 빛났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있었다. 금룡도박장에서 황금 주판이 무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개방의 첩보망을 타고 돌았던 것이었으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던 자들이 지금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각 문파의 관람석에서 낮은 웅성임이 번졌다. 무림맹 재무당주가 연무장에서 검 대신 주판을 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려는 자들과 이미 이해한 자들이 뒤섞인 웅성임이었다. 찰락, 주판알이 조천익의 손끝에서 한 번 흔들렸다. 그 소리가 연무장에 울리는 순간 독고행의 걸음이 한 박자 달라졌다. 그 소리를 알고 있었다. 금룡도박장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 뒤에 무엇이 오는지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조천익의 양손이 금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적삼파천. 낮게 중얼거리는 것처럼 이름을 붙이며 조천익이 두 손의 내공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압축된 강기가 손바닥에서 폭발적으로 터지며 독고행을 향해 파동처럼 밀려왔다. 그 파동이 닿는 자리마다 연무장 바닥에 흙이 파여들었고 타동의 가장자리에서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독고행이 온몸에 자아혈연공을 끌어올리며 그것을 정면으로 받았다. 자아혈연공의 기운을 두 팔 앞에 모아 방벽처럼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 조천익의 적삼파천이 독고행의 기운에 닿는 순간 방향이 꺾이며 양쪽으로 갈라졌고 갈라진 기운이 독고행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뒤편의 흙바닥을 파고들었다. 조천익의 눈이 가늘어졌다. 금룡도박장의 그날과 달랐다. 그날 독고행의 무공은 강했으나 지금과 같지 않았다. 지금은 기운이 흘러가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었으며 자신의 내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처리하고 있었다. 그 사이 달라졌구나. 새로운 마공이라도 익혔더냐. 조천익이 낮게 말하며 황금 주판을 들어 허공에 튕겼다. 찰락, 찰락, 찰락. 연속으로 울리는 주판 소리와 함께 주판알들이 강기를 품고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하나하나의 내공이 실리면서 강기가 주판알 표면에서 빛을 냈고 그것들이 제각각의 궤도로 독고행을 향해 날아들기 시작했다. 일정한 방향이 없었다.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 아래에서 위로. 예측할 수 없는 궤도들이 동시에 독고행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독고행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자아혈연공의 공진을 발현했다. 공진의 파동과 자아혈연공을 끌어올린 기운이 독고행의 전신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주판알들이 그 파동에 닿는 순간 궤도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공진이 만들어내는 기운의 흐름이 주판알들의 강기와 반응하며 방향을 틀어놓는 것이었다. 주판알 하나가 독고행의 왼쪽 귀 밑을 스치며 지나갔고 다른 하나가 오른쪽 어깨를 향해 오다가 독고행의 기운에 밀려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전부 막힌 것이 아니었다. 주판알 두 개가 공진의 파동 사이의 틈으로 파고들었다. 하나가 독고행의 왼쪽 팔뚝에 닿는 순간 강기가 경맥을 타고 역류했고 독고행의 호흡이 한 박자 흔들렸다. 다른 하나가 독고행의 옆구리를 향해 들어오는 것을 독고행이 오른팔로 쳐냈다. 주판알이 튕겨나가며 연무장 바닥에 박혔다. 조천익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황금 주판을 한 번 더 허공에 크게 흔들었다. 영춘악성겨.
주판알들이 일제히 금빛을 내며 공명음을 냈다. 이전과 달랐다.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훨씬 조밀하게 내공이 실려 있었고 그것들이 동시에 독고행을 향해 쏟아지는 순간 연무장 안의 공기 자체가 눌렸다. 각 문파의 관람석에 앉아 있던 이들이 반사적으로 내공으로 몸을 보호했다. 독고행이 자아혈영공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노을빛과 검붉음이 섞인 기운이 독고행의 전신을 감싸며 더 짙어졌다. 주판알들이 그 기운에 닿는 순간 공명이 일어났다. 공진이 만들어내는 파동과 주판알의 강기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작은 폭발들이 이어졌고 그 폭발들이 연무장 바닥 위의 흙먼지를 사방으로 튀기며 연속으로 터졌다. 먼지가 연무장 중앙을 뒤덮기 시작했다. 그 먼지 속에서 독고행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조천익의 눈이 달라졌다. 영춘악성격을 이렇게 받아낸 자가 없었다. 독고행이 그날 혈영마공으로 막아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오늘은 그것과 차원이 달랐다. 먼지 속에서 계속 나아오는 그 기운이 주판알 하나하나와 충돌하면서도 꺾이지 않고 있었다. 조천익이 황금 주판을 거두며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적산파천이었다. 이번에는 두 손의 내공을 한 점에 압축하여 쏘아내는 방식이었다. 혈마심이 섞인 내공이 그 압축 안에서 더 조밀하게 응집됐고 손바닥에서 터져나오는 순간 연무장 바닥의 흙이 그 압력만으로 패어들었다. 독고행이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며 맞받았다. 두 기운이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충격파가 연무장 중앙에서 폭발하듯 터졌다. 연무장 바닥이 충격의 중심에서 사방으로 갈라졌고 갈라진 자리에서 흙이 솟구쳤다. 각 문파의 관람석에 앉아 있던 이들이 그 충격에 동시에 뒤로 밀렸으며 일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내공으로 충격을 흡수했다. 소림 쪽 관람석의 땅들이 미세하게 진동했고 무당 쪽 관람석에서 찻잔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두 사람이 드러났다. 조천익의 오른쪽 소매가 충격의 여파로 찢겨 있었다. 독고행의 발밑에는 충격으로 파인 흙 자국이 양 발에 선명했다. 두 사람 모두 내공 소모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조천익의 이마에 땀이 더 선명하게 맺혀 있었다. 조천익이 그것을 알았다. 혜성과의 결승에서 내공을 상당히 소진한 상태에서 독고행과 맞붙고 있었다. 혈마심의 기운이 내공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그 속도가 소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독고행은 연무장에 들어선 이후 자아혈영공의 공진이 오히려 외부의 기운들을 흡수하며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조천익이 황금 주판을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운용했다. 주판알들을 허공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주판 전체를 내공으로 감싸며 진동시키기 시작했다. 주판알들이 일정한 주기로 떨리면서 공명음이 연무장 전체로 퍼졌다. 그 공명음이 특정한 진동수를 만들어내면서 연무장 안의 공기 자체가 그 진동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독고행의 눈이 달라졌다. 조천익이 주판 전체의 진동을 이용해 연무장 공간 자체를 교란하려 하고 있었다. 그 교란이 자아혈영공의 공진과 간섭을 일으키면 공진의 흐름이 흔들릴 수 있었다. 독고행이 멈추었고 자아혈영공의 내공 방향을 바꾸었다. 조천익을 압박하는 대신 내부로 응집하는 방향으로 조천익의 공명음이 독고행의 기운과 만나는 순간 공명이 독고행의 내부에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진의 흐름 안에 흡수되어 버렸다. 조천익의 주판 진동이 멈췄다. 그것이 되돌아온 것이었다. 자신이 만들어낸 공명이 독고행의 공진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역방향으로 튀어나오며 주판을 쥔 조천익의 손끝을 건드렸다. 조천익의 두 손이 저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황금 주판을 쥔 손에서 힘이 순간적으로 빠지는 감각이 왔다. 조천익이 즉각 내공을 더 끌어올려 손끝에 집중했다. 그러나 그 순간 독고행이 이미 앞으로 나아오고 있었다. 자아혈영공의 공진이 한층 더 깊어지면서
독고행의 걸음이 빨라졌다. 자아혈영궁의 공진이 만들어내는 파동이 바닥을 타고 조천익을 향해 밀려갔고 조천익이 그것을 느끼며 황금 주판을 세차게 흔들었다. 주판알들이 다시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독고행과 조천익 사이의 공간을 채웠다. 독고행이 그 주판알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왼팔로 오른쪽에서 오는 주판알을 쳐냈고 오른발로 땅을 박차며 아래에서 위로 오는 주판알을 피했다. 공진의 파동이 주판알들의 궤도를 흩뜨리면서 독고행의 몸 주위를 지나치는 것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조천익과의 거리가 5걸음 안으로 좁혀졌다. 조천익이 황금 주판을 허공으로 던졌다. 두 손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적삼파천이 연속으로 쏟아졌다. 왼손 오른손이 번갈아가며 내공을 압축하여 밀어냈고 그 연속 타격이 독고행의 전진을 막으려 했다. 독고행이 첫 번째 장력을 오른팔로 흘려내고 두 번째를 왼팔로 받아내며 세 번째를 몸을 틀어 피하는 과정에서 거리가 3걸음으로 좁혀졌다. 조천익이 처음으로 뒤로 물러섰다. 물러서는 순간 허공에 떠 있던 황금 주판이 다시 조천익의 손 안으로 돌아왔다. 조천익이 주판을 잡는 순간 내공을 최대로 끌어올려 주판 전체에 실었다. 적삼파천 영춘악성격. 두 절기를 하나로 합친 것이었다. 황금 주판이 연무장 중앙을 향해 수평으로 날아갔다. 주판알들이 회전하면서 강기를 뿜어냈고 그 회전이 만들어내는 기류가 연무장 바닥의 흙먼지를 소용돌이치게 만들었다. 동시에 조천익의 두 손바닥에서 적삼파천의 장력이 그 뒤를 따라 밀려나갔다. 앞에서는 주판알들이 사방에서 압박하고 뒤에서는 압축된 장력이 밀어붙이는 이중 구조였다. 독고행이 그것을 받는 순간이었다. 자아혈영궁이 공진의 극점으로 올라가는 것이 연무장 전체에서 느껴졌다. 노을빛과 검붉음이 섞인 기운이 독고행의 전신을 감싸며 순간적으로 팽창했다. 주판알들이 그 기운에 닿는 순간 공명이 일어나며 궤도가 역전되었고 장력이 그 기운의 파동과 충돌하는 지점에서 충격파가 터졌다. 연무장이 통째로 흔들렸다. 각 문파의 관람석에서 비명 소리가 터졌다. 내공이 약한 자들은 그 공명음과 두내공의 충돌로 인해 쓰러지자가 생겼다. 관람석 기둥 하나가 충격파의 균열이 생겼고 연무장 바닥 중앙에서 방사형으로 갈라진 금이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두 사람이 그 중심에서 각자 뒤로 밀렸다.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두 사람이 다시 드러났다. 조천익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황금 주판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독고행은 왼팔에 주판알이 박힌 자국이 있었으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각 문파의 관람석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소림 쪽 관람석에서 해공이 이 대결 전체를 지켜보며 눈을 감았다가 떴다. 대결이 시작된 이후 조천익과 독고행의 기운이 충돌할 때마다 해공은 금강경의 내공으로 그 기운의 결을 읽으려 했다. 조천익의 내공 안에 이질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집무실에서 합공을 시도했을 때부터 느끼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만 독고행의 기운과 조천익의 기운이 충돌할 때마다 그 이질적인 것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이 대결이 단순한 무공 대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무당 쪽 관람석에서 청어가 현공에게 낮게 말했다. 저것은 단순한 대결이 아니오. 현무자가 대답하지 않고 연무장 중앙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 안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천익이 황금 주판을 쥔 손을 내리며 독고행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 안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여유가 사라지자 자신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자극하고 있었다. 불안이 아니었다. 단전 깊은 곳에서 혈마심의 기운이 그 자극에 반응하며 더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억누르고 있던 것이 풀리는 것처럼 검붉은 기운이
조천익의 몸 주위로 번지기 시작했다. 이전에 억누르고 있던 것이 이 순간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연무장의 공기가 무겁고 뜨겁게 변하기 시작했다. 각 문파의 관람석에서 그 기운을 느낀 자들이 반사적으로 내공으로 몸을 보호했다. 소림의 해공이 자리에서 반치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다. 무당의 청어가 손끝에 기운을 모으는 것이 옆에서 보였다. 연무장 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조천익이 황금 주판을 더 강하게 쥐었다. 그의 단전에서 혈마심과 방대한 내공이 하나로 뒤엉키며 끓어오르는 것이 느껴졌고 그 끓어오름이 손끝으로 전달되면서 황금 주판 표면이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주판알들이 그 열기에 반응하며 붉게 물들었다. 서로의 침묵 안에서 검붉은 기운이 더 강하게 퍼져나갔다. 연무장 전체의 공기가 눌리는 것이 느껴졌으며 각 문파의 관람석에서 더 많은 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다. 해공이 이번에는 완전히 일어섰다. 그 기운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단정 짓지 못하면서도 그것이 지금까지 강우에서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의 고수들이 하나하나 느끼고 있었다. 조천익이 황금 주판을 다시 허공으로 들어 올렸다. 남아있는 주판알들이 검붉은 기운을 머금으며 빛을 바꾸었다. 이전의 황금빛이 아니었다. 붉고 어두운 빛이 주판알 표면을 물들이면서 각각의 주판알에서 흘러나오는 강기의 질이 달라졌다. 그것이 연무장 안의 공기를 타고 퍼지면서 가까이 있는 자들의 피부에 닿는 느낌이 이전과 달랐다. 독고행이 자아혈영궁을 공진의 극점으로 끌어올렸다. 보라빛과 검붉음이 섞인 기운이 독고행의 전신을 감싸며 더 이상 조용히 흐르는 것이 아닌 불타오르는 것처럼 사방에 퍼졌다. 그 파동이 조천익의 검붉은 기운과 맞닿는 순간 두 기운이 연무장 중앙에서 서로를 밀어내며 충돌의 전조를 만들었다. 연무장 전체가 그 순간을 향해 숨을 죽였다. 두 사람이 동시에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각 문파의 관람석에서 일어선 자들이 그 움직임을 보며 자신들의 계산이 이제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비밀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가 이 연무장 위에서 시연되려 하고 있었다. 어느 쪽이 이기든 남는 자가 소진될 것이었다. 그리고 소진된 자 앞에서 구파일방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이미 그 모임에서 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계산이 맞을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제32막에 이어집니다.